사람이 살다 목숨을 거두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폐가. 감히 누구도 발들여 놓길 거리는 그 낡은 집에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품에 안은 그날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고 꿈속에서는 세상을 떠난 여인이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지피지 마라. 그리고 15년 뒤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며느리를 내쫓았던 시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쫓겨난 여인의 집에서는 세 갈래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신비로운 가마와 함께 운명을 개척한 네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충청도 어느 변두리 고을에 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랑채에는 어느덧 육순을 바라보는 박진사가 살고 있었지요. 박진사에게는 31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7년 전 윤씨 부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주근방 사기장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집안이었지요. 박진사의 아들은 무능하고 소심한 위인이었기에 친정에 재산이 있는 윤씨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집안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만 셋이 태어났지요. 박진사는 날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가 끊기겠구나.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세 딸을 데리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아침 수라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새벽녘의 인기척에 윤씨 부인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윤씨는 부스스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푸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나가거라. 순간 윤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7년을 주었다. 딸만 셋을 낳고도 아들 하나 못 낳았으니 이 집안에 내년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윤씨의 남편은 사랑채의 처마 밑에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윤씨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돌아와 잠든 세 딸을 깨웠습니다. 5살 수련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우리 이 집을 나가야 한다. 3살 수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돌쟁이 수정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홀례 때 받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지요. 대문 앞에 나서자 박진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거라. 딸이라도 박씨 집안의 피를 받았으니 몸종으로라도 쓸 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윤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윤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살을 찢어나은 딸들까지도 그저 쓸모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씨는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낳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좋을 대로 해라.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 어울리겠구나. 윤 씨는 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신발 한 짝씩만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일부러 한 짝씩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내 모녀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주까지는 좋게 사흘은 걸어야 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라비가 물려받은 사기 가마는 몇 해 전 빚더미에 넘어갔다는 흉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윤 씨는 발길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고을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 씨는 보따리를 풀어 홀레 때 받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은방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쌀 한 마리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 한 마리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터였습니다. 윤 씨는 쌀을 받아들고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칭얼거렸지요. 그때 옆 좌판의 안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행색이 말이 아니구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을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묵을 곳을 찾으시오. 이 근처에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윤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빈집이요? 그렇긴 한데 사람이 살다 죽은 집이라오.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고 시어머니도 그 충격에 잇따라 돌아가셨다지 뭐요. 그 뒤로 아무도 안 들어가려 하더이다.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악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갯길 너머 한참 들어가면 있소. 그런데 진짜 가실 생각이요? 윤 씨는 대답 대신 쌀 한 대를 덜어 안악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악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내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세 딸의 손을 잡고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한참을 걸어가자 과연 허름한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윤 씨의 눈에는 그 집이 제법 쓸만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을 집 앞에 앉혀두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장을 찾아가 물었지요. 저 산 너머 빈집 주인이 뉘시오이까? 이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집은 왜 물으시오? 사고 싶습니다. 이장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 집은 안 됩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고 무엇보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윤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원래 주인은 한양으로 올라갔고 집을 처분해달라 하였소. 쌀 20말 20냥이 되나고 했는데 진짜 사실 것이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냥. 윤 씨가 가진 것은 쌀 한 말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홀레 때 입었던 붉은 명주 적삼을 꺼냈지요. 윤 씨가 가진 유일한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포목정 주인은 적삼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명주 옷감이 제법 좋구려. 8냥은 주겠소. 윤 씨는 적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7냥이 모자랐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세 딸의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윤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우리 반지 아니옵니까? 윤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 은방 주인은 반지 3개를 저울에 달아보더니 말했습니다. 10냥 드리겠소. 윤 씨는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0냥이 넘었습니다. 윤 씨는 이장에게 20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집 문서를 주십시오. 이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집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윤 씨는 문서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살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지요. 이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남은 쌀 3마를 짊어지고 3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천장을 뒤덮었고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기둥은 단단했고 지붕도 큰 구멍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귀신이 나온다면서요? 윤 씨는 수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란다.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윤 씨는 집안을 둘러보다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흙에 반쯤 묻힌 낡은 가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천천히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 입구는 흙과 낙엽으로 막혀 있었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니 벽돌은 아직 단단했지요. 윤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가마에 불을 지피던 모습, 진흙을 이기던 손, 그릇을 빚던 물레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윤 씨는 가마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불이 한번 살아있던 곳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날 밤 윤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안방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따뜻합니다. 윤 씨는 3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살자. 누구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만의 집에서 말이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누가 있든 그들도 자신처럼 버림받은 외로운 영혼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와 아이들의 고된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고사리, 도라지, 더덕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수련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집을 지켰습니다. 수연아, 수정이가 울면 안아주어라.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수련이는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윤 씨가 나무를 한 검줄이 캐서 돌아오면 4식구는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지요. 어머니, 오늘은 고사리입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변변한 간장도 없이 삶은 나물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윤 씨는 뒤뜰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손에는 피가 맺히고 물집이 잡혔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 땅에 물을 심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단다.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씨는 어디서 구합니까? 윤 씨는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써 캔나무를 팔아 무씨와 배추씨를 샀지요. 한 줌도 채 안 되는 씨앗이었지만 윤 씨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윤 씨는 장터에서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곡식을 찧었지요. 하루 품삯은 쌀 한 대였습니다. 오늘은 쌀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윤 씨가 쌀 한 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심은 배추와 무가 파랗게 자라났고 산에는 머루와 다래가 탐스럽게 익어갔지요. 윤 씨는 하루하루를 억척같이 버텨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삶이었지만 윤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윤 씨는 수련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손수 일군 것들이 쌓이면 그때는 조금 더 나은 날이 올 거란다. 수련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 씨는 뒤뜰의 낡은 가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가마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빗물이 천장태머 새어들어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물이 삽니다. 수련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씨는 그릇을 받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집 뒤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비를 흠뻑 맞으며 뒤뜰로 가보니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다가가 흙을 헤쳤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자 조각, 순백의 백자 조각, 그리고 그 위에 문양이 새겨진 분청 조각들이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윤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깨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빚어 구워낸 귀한 도자기였지요. 윤 씨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흙의 질감. 윤 씨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빚기에 더없이 좋은 흙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구울 때 썼던 바로 그 흙과 같은 질이었지요. 윤 씨는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촉촉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점성이 좋아 손에 착 달라붙었지요. 이 흙이면 그릇을 빚을 수 있어.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윤 씨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흙을 만지고 또 만졌지요. 수련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감기 드십니다. 윤 씨는 수련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련아, 이거 보아라. 이 흙, 만져보아라. 수련이는 영문도 모른 채 흙을 만졌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그래, 이 끈적끈적한 게 중요한 것이다.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단다.
수련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릇이요? 그래, 외할아버지께서 만드시던 그런 그릇 말이다. 윤 씨는 벌떡 일어나 흙을 한 광줄이 파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함께 흙을 날랐지요. 비가 그치자 윤 씨는 흙을 햇볕에 고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 흙으로 정말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나물만 팔아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 그릇을만 만들어 팔면 우리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릇 생각뿐이었지요. 물레 돌리는 소리, 가마에 불 지피는 소리, 잘 구워진 그릇을 꺼내는 순간의 떨림.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뒤뚫는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가마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가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다오. 곧 다시 불을 지펴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가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윤 씨는 가마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입구를 막고 있던 흙고 낙엽을 치우고 안쪽 벽돌을 하나하나 점검했지요. 다행히 벽돌은 대부분 멀쩡했습니다. 몇 개만 새 것으로 바꾸면 될 듯 싶었습니다. 윤 씨는 장터로가 벽돌을 샀습니다. 툰파리로 겨우 모은 돈을 털어 산 벽돌이었지요. 어머니, 그걸로 무엇을 하십니까?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가마를 고치는 것이다. 윤 씨는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가 가마를 손보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본 기억을 더듬어 벽돌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련이와 수연이도 작은 손으로 거들었습니다. 돌쟁이 수정이는 아직 걷지도 못했지만 옆에 앉아 흙장난을 하며 재롱을 부렸지요. 사흘 밤낮을 꼬박 매달린 끝에 가마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윤 씨는 가마 안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릇만만 빚으면 돼. 그러나 그릇을 빚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물레가 없었지요. 물레 없이 그릇을 빚을 수 있을까? 윤 씨가 한숨을 쉬자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외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손으로 만드셨을 것이 아닙니까? 윤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맞다. 윤 씨는 흙을 한 덩이 떼어내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기가 너무 많아 흙이 손에서 흘러내렸고, 다음에는 너무 딱딱해서 모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흙의 농도를 맞춰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는 끝에 윤 씨는 손바닥만한 작은 그릇 하나를 겨우 빚어냈습니다. 됐다! 수련이와 수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릇입니다! 윤 씨는 그릇을 햇볕에 잘 말린 뒤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가만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불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다뤄야 한다. 그릇은 불이 빛는 것이니라.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윤 씨가 본 것은 산산조각난 그릇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릇은 갈라지고 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지요. 수련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깨진 것이옵니까? 불이 너무 셌나 보다. 윤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약하게 지폈지요. 그러나 이틀 뒤 꺼낸 그릇은 덜 익어 물이 샜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윤 씨는 계속해서 그릇을 빚고 구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뒷뜰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만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푼파리로 모은 돈은 모두 흙과 땔감을 사는데 써버렸지요. 윤 씨는 그릇 빚는 일을 멈추고 다시 푼파리를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안악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 요즘 그릇 만드신다면서요? 그릇쟁이도 아닌 양반 출신이 무슨 그릇을 만든다고. 그냥 하던 대로 나물이나 캐서 파시지. 윤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걸까? 윤 씨는 뒷뜰 가마 앞에 무력하게 앉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가마를 비추고 있었지요. 왜 안 되는 걸까? 분명 흙도 좋고 불도 지폈느는데. 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마치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마를 살피는 것 같았지요. 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니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계속해서 가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며느리 아이를 낳다 죽었다던 그 여인. 혹시 그녀도 이 가마를 썼던 걸까? 윤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릇을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윤 씨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한 소복 차림의 여인이 가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천천히, 오래 지펴야 선다. 윤 씨는 바로 일어나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라. 천천히, 오래 지펴야 한다. 윤 씨는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그릇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작은 밥그릇 하나만 만들었지요. 그리고 가마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전처럼 세차게 지피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를 유지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을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밤새 가마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잠깐 졸았다 깨어보니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여전히 은은하게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불을 넣어준 것인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윤 씨는 가마 앞에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자정무렵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윤 씨는 보았습니다. 가마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여인은 조용히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인은 윤 씨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당신도 외로웠겠구나. 윤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 씨는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어. 윤 씨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표면은 매끈했고 색은 은은한 회청색을 띠었지요. 두들겨 보니 맑은 소리가 났고 물을 부어보니
한 방울도 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성공하신 것이옵니까? 수련이와 수연이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그래, 드디어 해냈다. 윤 씨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가마 앞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집에서, 이 가마에서 다시 불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고맙다고 화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이사간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윤 씨가 흙을 이기다 잠깐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는 흙이 완벽하게 이겨져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지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불길을 잠재웠고, 불이 너무 약하면 연기가 오래 머물러 윤 씨에게 알려주었지요. 수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귀신이 도와주는 것이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시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사셨던 분이야. 무섭지 않으십니까?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다. 그분도 우리처럼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게다.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받던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 아이를 위해 만들던 그릇들이었어요. 이제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니 나도 기쁩니다. 윤 씨는 꿈에서 깨어나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그릇 만드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아이들도 제법 자라났습니다. 첫째 수련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릇을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윤 씨는 흙 한 덩이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련이의 작은 손에서 그릇의 형태가 순식간에 잡혀나갔습니다. 윤 씨가 한 시진 걸려 만드는 것을 수련이는 반 시진 만에 뚝딱 해냈지요. 윤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련아, 너는 천재로구나. 둘째 수연이는 8살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언니가 만든 그릇을 보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 그릇에 꽃을 그려보면 어때? 수연이는 대나무 가지를 뾰족하게 깎아 덜 마른 그릇에 조심스럽게 무늬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매화 한 송이가 그릇 옆구리에 고고하게 피어났습니다. 8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운 매화였습니다. 셋째 수정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수정이도 언니들을 따라 흙을 만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가 만지는 흙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흙이 기분 좋아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흙은 물을 더 원하고 저 흙은 이미 충분하다고 합니다. 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정이의 말대로 물을 섞어보니 정말로 흙의 상태가 완벽해졌던 것입니다. 수정이는 흙의 마음을 읽는구나. 그날 저녁, 윤 씨는 세 딸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미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졌구나. 수련이는 형태를 잡는 손, 수연이는 무늬를 새기는 눈, 수정이는 흙을 읽는 마음을 가졌다. 수련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함께 그릇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윤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부터 네 모녀는 함께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흙을 고르고 수련이가 형태를 잡고 수연이가 무늬를 새기고 윤씨가 가마에 불을 지펴 구웠지요. 완성된 그릇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형태는 완벽했고 무늬는 아름다웠으며 흙의 질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윤씨는 그릇을 들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다. 그날 밤 가마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수를 치는 것 같았죠. 6년째 되는 해, 윤씨는 장터에 그릇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가 그릇을 집어들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손에 쥐는 느낌이 참 편하네. 할머니는 밥그릇 하나를 보통값의 2배인 쌀 닷대대를 주고 사갔습니다.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그릇 참 신기해요. 아침에 지은 밥을 담아뒀는데 점심때까지 따뜻하더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파는 그릇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 물을 담아두면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윤씨의 좌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윤씨가 가져온 그릇 1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쌀 10마를 벌어왔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입니다. 윤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다음 장날, 윤씨의 그릇은 해가 지기도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 나가기도 전에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오히려 복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여자 귀신한테 그릇 만드는 법을 배웠대. 아니래, 딸 셋이 다 신통력이 있대. 윤씨는 그런 소문에 웃기만 했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땀과 정성이지. 7년째 되는 해 수연이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는 매화가 아니라 달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수연이가 그린 달 접시를 보고 윤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 위로 둥근근 달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은은한 구름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시로구나. 수련이는 연꽃 모양의 그릇을 빚었고 수정이는 새로운 유약을 연구하여 하늘빛처럼 맑은 청자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한 선비가 윤씨를 찾아와 달 그림 그릇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술품입니다. 쌀 5가마니를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선비는 그릇 6개를 주문하며 쌀 30가마니 값에 해당하는 돈을 선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쓸모없다며 쫓겨났던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 윤씨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째 되는 해 어느 밤 윤씨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소복의 여인 김씨 부인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집에 살던 며느리 김씨라 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딸을 둘 낳아 쫓겨날 뻔했죠.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감싸주셨지만요. 마침내 아들을 임신하여 온 집안이 기뻐는 했지만 아이를 낳다가 저와 아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3달 뒤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지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사기장 집안이라 저희 둘은 이 가마에서 그릇을 만들며 서로를 위로했었습니다. 당신과 딸들의 눈물이 이 가마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불은 세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성껏 지피세요.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꿈에서 깬 윤 씨는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가마로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고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윤 씨는 김 씨 부인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년째 되는 해 봄, 장터에서 옛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박진사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아기가 몸이 약해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는 수련이, 무늬를 그리는 수연이, 유약을 가는 수정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는 이미 이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나의 전부다. 시간이 흘러 시댁의 소식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약했고 윤 씨의 전 남편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논밭을 빼앗아갔죠. 마침내 박진사는 병석에 누웠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그는 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를 쫓아낸 것이 이 집안을 망친 것이었다. 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박진사의 아들과 새 며느리, 병약한 손자는 빚쟁이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 씨의 집에서는 세 딸이 자신이 만든 그릇에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어미는 너희가 있어 참으로 행복하다.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4년째 되는 해, 세 딸은 각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된 첫째 수련이가 만든 수련의 항아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균형미로 한양 양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8살 둘째 수연이가 그린 수연의 매화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와 같았고 16살 셋째 수정이가 빚어낸 수정의 청자는 하늘의 빛을 그대로 담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릇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담는 예술이 되었지요. 15년째 되는 해 봄, 윤 씨는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자랐다. 각자의 가마에서 각자의 불을 피울 때가 왔다. 윤 씨는 큰딸 수연이에게는 이 집과 큰 가마를 물려주었고 수연이와 수정이에게는 각자 원하는 곳에 새 집과 새 가마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석 달 후 마을 동쪽 수연의 집에서 또 석 달 후 마을 남쪽 수정의 집에서 새로운 가마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에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쪽 본가에서 피어오르는 큰 가마의 연기, 동쪽 수연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가마의 연기, 남쪽 수정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새 가마의 연기. 세 갈래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어미의 불이 세 딸에게 나뉘어졌다. 저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윤 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대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그로부터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박진사 댁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윤 씨의 집안은 세 갈래로 더욱 번성했습니다. 수련이는 본가를 지키는 형태의 명인이 되었고, 수연이는 전곡을 누비며 세상의 풍경을 그릇에 담는 예술가가 되었으며, 수정이는 고려 청자의 맥을 잇는 유약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세 딸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매달 한 번씩은 본가에 모여 네 모녀가 함께 만든 사무정이라는 그릇에 만들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윤 씨는 흙장난을 하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쓸모없다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란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대를 잇는다는 건 피를 잇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불을 잇는 것이란다. 저녁이 되자 세 채의 집, 세 개의 가마에서 어김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갈래 연기는 하늘에서 만나 부드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던 여인. 그러나 그녀는 딸들과 함께 결코 꺼지지 않을 세 갈래의 불을 피워냈고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위대한 대를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집은 사라지고 딸을 품은 집은 남았다는 것을. 대를 잇는 것은 피가 아니라 불을 이어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을 버린 집은 쓰러지고 사람을 품은 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